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보라로 일본과 중국의 모든 공항이 폐쇄된 그날 밤. 남은 연료는 단 40분이었고 기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항공보험사 수석 분석가인 저는 전원 추락을 확신하며 당장 착륙 반대 보고서부터 작성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단 하나 한국의 인천공항만 활주로를 열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 밤, 통계마저 부숴버린 미친 착륙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제 노트북 화면에 붉은색 경고 알림이 떴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15%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국 로이드 항공보험사의 수석 리스크 분석가. 그게 제 직업입니다. 34살의 사라 젠킨스. 저는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항공사가 무리한 비행을 했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배제합니다. 오직 데이터와 확률만 믿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도쿄로 향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비행이었죠. 기내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캐럴을 듣거나 와인을 마셨어요. 하지만 제 노트북에 연결된 항공기상 위성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8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눈구름이 레이더망에 잡혔습니다. 단순한 폭설이 아니었어요.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재난급 태풍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 나리타 공항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폐쇄. 하네다 공항도 폐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까지 줄줄이 붉은색 X 표시가 켜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우리 비행기의 남은 연료량을 계산했습니다. 47분. 도쿄 상공에서 회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어요. 비행기는 이제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갈 곳을 잃은 겁니다. 놀랐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30분 뒤에 우린 바다로 추락해야 했거든요. 기장이 안내방송을 켰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 기상 악화로 인해 도쿄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인근 모든 공항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객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어요.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임산부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승무원에게 따지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생존할 확률은 0%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때 조종실 쪽에서 다급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뛰어들어갔다 나오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보험사 직원의 권한으로 기내 인터넷망을 통해 관제탑 통신 기록을 끌어왔습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 비상 착륙 승인. 유도등 최대 출력으로 대기 중.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바로 어제 제가 검토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역시 시정 200m 미만의 최악의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풍은 초속 20m를 넘었고요. 이 조건에서 비행기를 받겠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본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긴급 리스크 평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 측의 무리한 착륙 허가. 기상 조건은 국제민간 항공기구 최저 기준치 미달. 사고 발생 시 당사는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부할 수 있음. 타자를 치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화가 났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무슨 영웅심리인지 이 말도 안 되는 도박을 받아준 거예요. 확률을 무시한 선택은 반드시 참사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봐왔어요. 뒤쪽 좌석에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일한다던 덩치 큰 백인 남자였어요. 장난합니까?
한국으로 간다고요? 거긴 지금 제일 눈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는 통로로 뛰어나와 승무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무리해서 한국으로 가느니 차라리 해상 불시착을 시도하는 게 생존 확률이 높을지도 몰랐습니다. 기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임산부는 과호흡을 일으키며 숨을 헐떡였어요.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실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석 승무원에게 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로이드 소속 리스크 분석가입니다. 기장에게 전하세요. 인천 착륙은 규정 위반입니다.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단 1달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승무원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책임이 문제입니까? 우리 뒤에 오던 화물기 2대도 연료가 바닥나서 인천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공항을 열어준 곳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곳, 한국뿐이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밤하늘에는 지금 갈 곳을 잃은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수십 대나 떠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료는 이제 40분 남았습니다. 남은 거리를 계산해보니 인천 활주로에 닿자마자 엔진이 꺼질 수준이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얀 눈보라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에서 누군가 우리를 받겠다고 활주로를 열어두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통계를 벗어난 기적 따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본사에 보낼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추락 가능성 99%. 탑승객 전원 사망 대비 요망. 기체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하강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25분 뒤 우리가 마주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참혹한 통계의 증명일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기체가 요동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입력된 수많은 항공사고 데이터가 스쳐 지나갔죠. 시정거리 200m 미만,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연료는 단 40분이었어요. 통계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한 음성이었죠. 승객 여러분, 현재 인천공항으로 최종 하강을 시작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구토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도 바다도 전부 하얀 눈보라에 집어삼켜진 상태였죠. 도대체 활주로가 어디 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 수석 승무원이 지나가며 한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인천공항 일부 구역에 정전이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죠. 정전이라니. 이 엄청난 눈보라 속에서 전력마저 끊겼다면 그건 끝을 의미했습니다. 관제 시스템과 활주로, 유도등이 꺼진 공항은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로이드 본사에 보냈던 추락 예상 보고서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고독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을 겁니다. 500m, 300m. 하지만 여전히 창밖은 백색의 지옥이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 돌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과 눈보라를 뚫고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점차 선명해졌어요. 노란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는 불빛들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었죠. 활주로 유도등이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했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밝은 빛을 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상전력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빛의 선명도가 점차 뚜렷해지더니 거대한 검은 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활주로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오직 비행기가 내려앉을 그 길 하나만 새까맣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이 폭설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아스팔트 바닥이 보일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죠. 비행기가 천천히 기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쿵 하는 작은 충격과 함께 엔진이 역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엄청난 눈보라가 거세게 밀려났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며 완전히 멈춰섰을 때 기내에서는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임원이라며 앞서 소리를 지르던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고 있었어요. 앞자리의 임산부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내쉬었죠.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를 벗어나자마자 거대한 제설 트럭 4대가 일렬로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주황색 경광등을 번쩍이며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도로 훈련받은 특수부대 같았어요. 첫 번째 트럭이 눈을 양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 트럭이 거대한 브러시로 잔눈을 단숨에 쓸어버렸죠. 세 번째 트럭이 제빙액을 꼼꼼하게 뿌렸고 네 번째 트럭이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확히 3분 만에 끝났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험사에서 리스크를 평가하며 전 세계 공항의 제설 매뉴얼을 수없이 검토해 보았지만 이렇게 빠르고 완벽한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트럭들이 활주로를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밤하늘에서 또 다른 불빛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 수석 승무원이 말했던 다른 화물기였습니다. 연료가 떨어져 가던 그 비행기가 우리가 내린 지 불과 4분 만에 정확히 같은 자리에 착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왜 인천공항이 그토록 자신있게 비상 착륙을 허가했는지를요. 그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만용도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치밀한 작전이었죠. 눈이 활주로에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제설을 끝내버리는 미친 사이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직업병처럼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을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0%였던 생존 확률을 100%로 바꾼 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어요. 저 밖에서 살인적인 영화의 추위와 맞서며 분초를 다투고 있는 한국의 현장 작업자들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통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무릎 위에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영국 본사로 전송했던 제 추락 예상 보고서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죠. 기계와 숫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제 34년의 인생관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기장의 목소리에도 짙은 안도감과 경외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저 아래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주황색 불빛들은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해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치는 온기에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훈훈했어요. 밖은 초속 20m의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였지만 터미널 안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정전이 일어났다는 승무원의 말이 무색하게 비상 전력이 완벽하게 터미널의 난방과 조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가벼운 노트북 가방 하나만 맨 채 수화물 수치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극도로 피곤했어요. 비행기에서의 긴장이 풀리자 당장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죠. 수화물 수취대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베이징으로 가려다 악천후 때문에 회항한 수십 대의 비행기 승객들이 모두 이곳으로 몰려든 탓이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뿜는 열기와 피로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언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불안에 떨며 불평하는 소리, 지친 아이가 우는 소리,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다급한 목소리들. 문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제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잘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덜컹하는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와 함께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멈춰버렸죠. 짐을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짜증 섞인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리스크 분석가인 저는 이런 상황의 공항 표준 대처 매뉴얼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하로 수화물 시스템이 다운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기술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투자은행 임원이던 백인 남자가 또다시 앞장서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비행기에서 무리한 착륙이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남자였죠. 제 짐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와요. 시스템 하나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게 무슨 국제공항입니까? 그는 한국인 직원에게 거친 영어로 삿대질을 하며 자신의 분노를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불만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기적 같은 착륙을 해놓고 정작 지상 터미널에서 이런 식의 답답한 병목 현상을 겪는다면 그건 절반의 성공일 뿐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무전기를 든 40대 초반의 남자 직원이 벨트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현장 책임자라는 명찰이 뚜렷하게 달려 있었어요. 그는 멈춰버린 벨트 안쪽을 아주 빠르게 훑어보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벨트 과부하 정지. 라인 세워. 짧고 단호한 지시였죠. 저는 당연히 그가 외부 기술팀의 출동을 재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복장의 공항 직원들이 수취대 쪽으로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관리자, 형광조끼를 입은 보안 요원, 심지어 커다란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환경 미화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직급도 다르고 소속 부서도 전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멈춰버린 벨트 옆으로 길게 일렬로 섰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정확히 유지한 채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인간 사슬 같았어요. 현장 책임자가 망설임 없이 벨트 안쪽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가장 무거운 짐 하나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바로 전달했죠. 그 사람은 다시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짐을 넘겼습니다. 멈춰버린 거대한 기계 대신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는 수화물 라인이 된 겁니다.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글로벌 항공 보안 규정과 노동 안전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한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만약 직원이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치거나 승객의 짐이 파손되기라도 하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제가 사는 영국의 공항이었다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당장 노조가 들고 일어나 반발하고 안전 규정 위반으로 혹독한 감사를 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직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매뉴얼이나 나중에 책임 소재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25kg이 좋게 넘어 보이는 무거운 캐리어들이 사람들의 쉴 새 없는 손에서 손으로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이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들은 서로 가벼운 눈빛을 교환하며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미화원부는 무리가 가지 않는 작은 가방들을 주로 담당하며 짐을 넘길 때마다 승객들에게 따뜻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국어를 몰라도 그 선의와 의미는 저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차가운 데이터만 믿던 저도 모르게 가슴이 깊게 뭉클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분노로 날뛰던 백인 남자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그 헌신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25kg짜리 가방 하나를 사람이 수동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상 확률과 그에 따른 회사 측의 소송 비용을 계산하던 냉혹한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땀방울 앞에서는 어떤 차가운 통계적 잣대도 감히 들이댈 수 없었어요.
위기가 닥치자 망가진 기계를 탓하며 기다리는 대신 주저없이 스스로 부품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그것은 강요된 매뉴얼이 아니라 순수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에서 나오는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제 검은색 캐리어가 제 바로 앞까지 안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마가 땀에 흠뻑 젖은 젊은 보안 요원이 제게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저는 무어라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묘하게 목이 메어 말이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여 답례할 뿐이었죠. 옆을 힐끗 보니 아까 그 백인 남자도 자기 짐을 건네받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민망함과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는 짐을 나르는 한국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공항 로비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의 매뉴얼과 절차적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서구의 선진 공항들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마비되고 모든 통계가 절망적인 수치를 가리킬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스스로의 위험과 피로를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저 무식할 정도로 따뜻한 헌신 말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서구 중심의 얄팍한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짐을 찾고 나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은 여전히 미친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런던 본사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당장 제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택시는 당연히 끊겼고 공항 리무진 버스도 전면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죠. 터미널 곳곳에는 수천 명의 회항기 승객들이 돗자리를 깔거나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난민 캠프 같았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춥거나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상전력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며 따뜻한 온풍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형광조끼를 입은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수화물 라인에서 작은 가방들을 넘겨주던 나이 지긋한 여성 미화원분이었어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제게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식당으로 가세요. 따뜻한 거 줍니다. 무료예요. 저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항 내 식당의 식음료 원가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수많은 승객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비용은 수만 달러를 훌쩍 넘길 게 뻔했거든요. 보험사 직원의 본능적인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대체 누가 이 엄청난 비용을 승인했단 말인가? 호기심과 허기를 동시에 안고 직원이 가리킨 직원 전용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훈훈한 열기와 매콤한 국물 냄새에 굳어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이 아무런 구분 없이 섞여서 밥을 먹고 있었죠. 배식대 앞에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라고 불리는 붉은색 한국식 수프였어요. 하얀 쌀밥과 몇 가지 반찬도 함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영양사들이 연신 웃으며 사람들의 식판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식판을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한 입 떠먹어 보았어요. 맵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죠.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와 공포가 그 국물 한 숟가락에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대각선 테이블에는 비행기에서 그토록 난동을 부리던 백인 투자은행 임원 브래들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찌개를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하고 화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밥 한 끼에 감사하는 피곤한 여행자의 모습뿐이었죠. 제 바로 앞자리에는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의 짐을 직접 나르던 수화물 현장 책임자 박준호 씨였어요. 그의 하얀색 정장 셔츠는 먼지와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짐을 무사히 찾았습니다. 그는 밥을 크게 한 입 먹고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다치신 데 없이 무사히 도착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죠. 식사는 입에 좀 맞으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스크 분석가로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 씨, 지금 몇 시간째 일하고 계신 겁니까? 초과 근무 수당은 제대로 나오는 건가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지면 공항 측에 엄청난 배상 책임이 생길 텐데요. 제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영국 로이드 항공보험사의 기준에서 이들의 노동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자 노동 착취로 보였으니까요. 박준호 씨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일했으니까 이제 10시간쯤 지났네요. 내일 아침 8시에 교대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합니다. 19시간 연속 근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창밖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밖을 보세요. 눈이 안 그치잖아요. 우리가 일손을 놓으면 활주로가 얼어붙고 그럼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들이 갈 곳을 잃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다들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죠. 그 말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 책임, 보상, 규정. 제가 34년 동안 세상의 진리라고 믿었던 그 어떤 수치로도 그의 대답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항 때문에 짐을 나르고 눈을 치우는 것도 아니었죠.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딸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밥을 다 먹은 직원들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씩 뽑아들고 다시 추운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통계로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뜨거운 온도가 저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밥을 먹고 다시 터미널 대합실로 나왔을 때 밖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합실 바닥에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공항 측에서 나눠준 모포를 덮고 잠들어 있었죠. 아이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어른들의 가벼운 코 고는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빈 의자를 찾아 앉은 뒤 노트북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로이드 본사에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추락 예상 보고서의 후속 상황을 묻는 다급한 연락들이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몇 시간 전에 전송했던 붉은색 경고 창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 긴급 착륙 시도권. 기상조건 최저 기준 미달. 생존 확률 99% 희박. 전면적인 보험금 지급 거부 검토 요망. 제가 직접 쓴 문장들이었지만 이제는 활자 하나하나가 낯설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문장들 속에는 기계와 숫자만 있을 뿐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 트럭을 모는 제설팅과 땀방울을 흘리며 무거운 캐리어를 나르는 사람들의 존재는 완전히 빠져 있었으니까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꾹 눌렀어요. 붉은색 경고 문구들이 하나둘씩 화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보고서를 없애버리면 본사에서는 저를 문책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감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심할서를 쓰게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공항에서 벌어진 진짜 현실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기적의 근거를 말입니다. 저는 빈 화면에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비상위기 대응 시스템 관찰 보고서.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평균 사이클 타임 3분 40초를 유지하는 압도적인 제설 작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직급을 따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인간 컨베이어 벨트. 이기적인 규정과 매뉴얼의 핑계 뒤로 숨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떠안으며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율적인 현장 대응 능력. 저는 이 모든 것을 노동법 위반이나 규정 미준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기계의 결함을 완벽하게 메우는 초인류의 유연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지도상의 위치와 몇몇 대기업의 이름 정도가 전부였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무서운 저력의 핵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나 최첨단 장비가 아니었어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지독한 오지랖,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끈끈한 연대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백인 투자은행 임원 브래들리였어요. 그의 손에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캔 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없이 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커피를 받아들자 그가 멋쩍은 듯이 입을 열었어요. 아까 비행기 안에서 소리친 거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이 이렇게 대단한 곳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과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만 틀린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통계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방금 전까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브래들리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흐릿한 새벽 여명이 터미널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죠. 저기 좀 보세요. 브래들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4대의 주황색 제설 트럭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활주로를 돌고 있었습니다. 밤새 단 1분도 멈추지 않고 길을 열어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런던의 아침을 향해 날아갔죠. 이 보고서를 읽은 본사의 임원들은 아마 경악할 겁니다. 깐깐하고 피도 눈물도 없던 수석 리스크 분석가가 한국의 공항을 세계 최고라고 극찬하는 찬양문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15년간 일하며 늘 긴장과 숫자에 짓눌려 있던 제 마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눈보라가 멈췄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챙겨 넣고 다시 대합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터미널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닥에 웅크려 자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수화물 수취대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전산망 수리팀 직원들이 도착해 있었죠. 규정대로라면 어젯밤 고장 직후에 왔어야 할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멈춰있는 컨베이어 벨트와 텅 빈 수취대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정상인데요. 수리팀 책임자로 보이는 분이 무전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젯밤 내내 짐을 나르던 현장 책임자 박준호 씨가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그의 빳빳했던 정장 셔츠는 이제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찾아갔습니다. 승객들 호텔로 보내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박준호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수리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 무거운 걸 사람이 다 날랐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수리팀의 외침에 박준호 씨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만약 어젯밤 이 짐들이 고장난 기계 위에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명의 승객들이 분노하여 제기할 집단 소송, 수화물 지연에 따른 막대한 항공사 배상금, 그리고 공항의 신뢰도 하락까지.
보험사의 수석 분석가인 제 계산으로는 최소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자신들의 땀방울로 막아낸 겁니다. 어떤 추가 수당도 특별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이죠. 자본주의와 효율성이라는 서구의 잣대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숙연해졌어요. 저는 대합실 중앙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색 결항 표시로 가득했던 화면이 서서히 긍정적인 안내 문구로 바뀌고 있었죠. 밤새 멈춰있던 거대한 공항이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광판 아래에서 교대를 준비하는 제설팀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황색 작업복은 밤새 내린 눈과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들어가서 푹 쉬어. 투박한 위로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전우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외국인의 인사에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마주 고개를 숙여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진 진짜 온도를 느꼈으니까요. 오전 10시. 드디어 제 비행기의 탑승 수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로 향하는 항공편이었죠. 게이트 앞에는 어젯밤의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낸 승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묘한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같은 공간에서 추위와 두려움을 나누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브래들리였어요. 그의 손에는 어젯밤 미화원 아주머니가 챙겨주셨던 작은 핫팩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젠킨스 씨, 먼저 도쿄로 가시나 보군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탑승구박 활주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저 활주로가 제 무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길이네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통계표 위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브래들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도 제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의 산타클로스들은 썰매 대신 주황색 트럭을 타고 수화물을 나르더군요.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비행기로 연결되는 통로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공항 터미널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터미널 내부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밤새 죽으림을 다해 뛰어다니던 직원들은 이미 새로운 승객들을 맞이하며 묵묵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창가 자리였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로 주변의 모든 산과 들이 새하얗게 덮여 있었죠. 하지만 제가 탄 비행기가 굴러가는 유도로와 활주로만큼은 아주 선명한 검은색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얼음 조각도 허락하지 않은 지독하리만치 완벽한 땀방울의 흔적이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뒤로 쏠리는 묵직한 압력과 함께 기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죠. 저는 고개를 숙여 활주로 끝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밤새도록 활주로를 돌던 주황색 제설 트럭 4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거대한 코끼리 가족 같았죠.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숫자와 통계만을 맹신하는 오만한 전문가였습니다. 위험은 철저히 피해야 하고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공항은 하룻밤 만에 저의 그 견고한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융통성. 그리고 위기 앞에서 서로를 기꺼이 돕는 무서운 연대의식. 그것은 서구 사회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곧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눈보라는 없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영국 런던의 로이드 본사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원목 테이블 주변에는 백발이 성성한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회의실 전면 스크린에는 제가 보낸 두 번째 보고서, 즉 한국 인천공항의 비상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최고 위험관리 책임자인 리처드 이사가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젠킨스 수석, 자네가 보낸 이 보고서를 3번이나 읽어보았네. 기상 조건이 최악이었고 수화물 기계가 멈춘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도 규정을 어긴 그들의 무단 행동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 선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위기에 맞게 진화한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인천공항은 무려 32대의 회항기를 받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폭설 속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착륙을 유도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2대라는 숫자는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치였으니까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규정대로 활주로를 닫고 기상 악화를 핑계로 비행기들을 돌려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항공기 추락 보상금과 사망 배상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을 겁니다. 그들은 규정을 깬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멈추고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헌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비상 전력을 가동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어떤 통계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안전 자산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대처를 우리의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이사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죠. 기계를 대체하는 인간의 헌신이라. 자네가 계산을 틀린 적은 없었으니 이번에도 믿어보지. 놀라운 판단력이야. 회의실 곳곳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해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죠. 회의가 끝나고 템스강 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어요. 강물은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한국의 불빛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멈추지 않고 짐을 나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피로를 대신 짊어지며 웃어주던 얼굴들이 있었죠. 진정한 시스템이란 완벽하게 짜인 기계 톱니바퀴가 아니라 그 톱니바퀴가 부서졌을 때 망설임 없이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장 추운 밤, 가장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전 세계 공항이 포기한 비행기들을 품어 안으며 증명한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진정한 온도를 느끼셨나요? 차가운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라 젠킨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